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 탓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훅 빠지는 건 또 아니어서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꽤나 모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를 회복했다가 반납했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폭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등세에 힘이 붙는 건 또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지표를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어쩌면 지금 괜찮은 매수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가 최근 이더리움을 소량 매입했다라고 말하면서 강세 패턴을 보였다, 이 같은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투심을 방어하기 위해서인지 자신들의 예측이 옳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지 어쨌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이번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싸잡아서 엄청난 폭의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더리움은 18만 달러,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넘게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이번 통화 긴축 정책 방향성을 놓고 여러 전망과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얘기 듣고 있으면 이제 곧 자본시장 다 망할 것 같고 지구 종말도 어쩌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제 자체가 단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7번 이뤄진다, 이렇게 단정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과장 역시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또 어디서부터 믿을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하고 답답한 장세라는 점, 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도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자면 사실 한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또 투자라는 것은 나의 돈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시간도 같이 갈아 넣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챙겨보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7,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이어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등을 위한 상승 모멘텀이 확 생기는 것도 아닌 그런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3%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32,900달러에서 39,000달러의 좁은 범위에서 가격 상승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일간 차트 기준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기술 지표는 단기적으로 대부분 중립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4시간 차트에서 100일 이동평균 아래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형성된 만큼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과매도 신호가 가격 상승보다 먼저 나타났고 11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시세 안정을 위해서 3만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 부근의 지지선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장중 2,300달러 밑으로 일시 후퇴했다가 다시 2,400달러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져도 최근 너무 빠진 건 아닌가, 이런 말들 요즘 상당히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빠질 만큼은 빠졌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만든 투자자 존 볼린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조금 매입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볼린저 밴드상 이더리움이 강세 패턴을 보였다. 다만 이것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최근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2,850달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가격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2,150달러 부근까지 밀려났지만 다시 2,700달러까지 회복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더리움이 강세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2,850달러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이 3,000달러 지지선을 확보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8,500달러, 이더리움이 1,700달러를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가격대가 지켜진다라면 좋겠지만 만약 무너진다라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서 28,500달러 구간, 이더리움은 1,300달러에서 1,700달러 구간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일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2017년 고점인 2만 달러, 이더리움의 2017년 고점인 1,400달러가 무너진다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NFT와 디파이, 블록체인이 1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켜서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1조 7천억 달러가 25배 정도 늘어서 50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2030년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20조 달러로 제시하면서 1이더에 10만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더리움은 많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고 네트워크 토큰인 이더가 글로벌 머니로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웹3와 NFT가 이더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웹3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또 NFT의 상호 운용성이 증가하면서 수집, 게임, 투자 등이 융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활동적인 오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이더리움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엄청난 시세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21년 1조 1000억 달러에서 2030년 28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한 개가 136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의 사용성에 따라서 시가총액을 나눠서 나름의 분석을 제시한 것인데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송금수단, 이머징 마켓의 화폐, 경제활동 결제 네트워크, 국가 보유 재화, 디지털 골드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인다라고 분류하면서 각각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단연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이었는데 금의 시가총액 50%에 해당하는 5조 5천억 달러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은행 결제 규모의 25%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것을 가정해서 이 부분에서 시총이 3조 8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년 또 10년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뒤의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전폭적이어서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캐시 우드도 확신범이다,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동조화를 두고 꽤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발키리 펀드의 리서치 책임자인 조시 올세위츠는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이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로 바뀌고 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관관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분리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화폐 대안책으로 남게 되면 기술 분야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에 따라서 해당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면 IMF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나름의 경고를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IMF 통화자본시장 국장인 토바이어스 아드리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레버리지가 현물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와 주식 모두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레버리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암호화폐 업계 규제 환경을 개선할 여지가 정말 많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규제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부분을 보고서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2월 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연방기관에 맡기는 행정명령을 몇 주 안에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내용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막무가내 규제의 통합성과 또 일관성의 원칙을 부여하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일관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SEC와 CFTC, 통화감독청 등 여러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서로 규제하겠다라고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 등장한 신산업의 기관별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무식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단연 SEC입니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볼지 조율이나 합의 따위는 어디다 버렸는지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겁주는 방식의 무식한 규제 방식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 이런 어이없는 규제 방식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리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서 과연 규제의 키를 어느 기관이 쥐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통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위기의식이 한층 더 커졌다라는 점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3월부터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밝힌 것이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올해 최대 7번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여파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기지 금리, 또 신용카드 업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BNP 파리바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상이 0.25%씩 6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2023년 말에 연방기금 금리가 2.25%에서 2.5%까지 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강세 전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릿지워터의 CIO 그렉 젠슨의 경우에는 연초 급락한 주식시장이 20% 추가 하락하는 극심한 패닉이 아니면 연준이 경계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산 가격 하락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상당 부분 의도하는 일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연준 풋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더 큰 조정이 벌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록의 CIO 릭 라이더의 경우에도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연준의 정책을 둘러싼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내놓은 시장 분석을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팩트에 부합하고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과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곧 투자 시장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의 모든 전제는 3월부터 올해에만 7번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멘트에도 이런 분석의 전망에도 담겨있지 않은 것이 이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된 지표 내용입니다. 이제 막 최근 상황을 반영한 지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대부분 악화된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그 인상폭이 어떨지
사실 아직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7번 최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이런 최악의 경우의 수를 접하다 보니까 공포감만 필요 이상으로 조성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역대 최고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 이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투자 시장 붕괴 상황을 감안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면서 민심을 등에 돌리게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점, 그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공포성 뉴스만 보면 올해 자본시장은 폭망하고 이러다 지구 종말까지 오는 건 아닐라나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보조 자료로만 봐야지 공포가 담긴 기사나 보고서 몇 개 나왔다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잠도 못 이룰 정도라면 기본적으로는 투자보다는 정기 저축이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 언론에 표현되지 않는 상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이 투자 대응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정답이다, 뭐가 정답에 더 가깝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장세인데 아무쪼록 무리한 대응보다는 신중함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